혹시 미국에서 뭐 직접이든 영상으로든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에서는 꽤나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꺾고 좀비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멈춰 있는 사람들. 이게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때문이죠. 요새 미국은 진짜 뭐 총기 정도 빼면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마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찰하면 손만 까딱해도 총 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대놓고 길거리에 대낮부터 그냥 대로 한복판에 저러고 있는데 왜 안 잡아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 한복판이나 아니면 뭐 명동 한복판 이런 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잡아갈까요? 경찰이 게을러서 직무유기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다 잡아넣기에는 경찰 인원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사실 안 잡아가는 게 아니고 못 잡아가는 거예요. 미국은 법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못 잡아가는 나라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65년 전에 한 조그만한 교통단속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평범해 보이는 교통단속 사건은 미국 정부가 이런 마약 중독자들을 못 잡아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수십 년 후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어집니다. 마약과 동성결혼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그 연결고리를 찾으러 오늘은 1960년 LA의 밤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0년 2월 LA에서 낡은 세단 한 대가 경찰에 세워집니다. 번호판에 불이 안 들어와 있었다 그래요. 아주 평범한 교통 단속 사건이에요. 그 차 안에는 4명의 흑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25살의 군인 출신 로렌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차에 다가가서 안을 쓱 하고 살펴보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젊은 흑인 남녀들이 타고 있었는데 팔에 얼마 안 된 주사 자국이랑 흉터랑 멍 같은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들의 특징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하게 돼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로빈슨은 뭐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나 이런 건 아니었고 실제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법은 마약 중독을 범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빈슨은 90일 구금형을 받아요. 근데 아무리 뭐 본인이 마약 중독자였어도 감옥은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는 세뮤얼 맥모리스라고 하는 요 오른쪽의 양반, 요 양반을 변호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젊고 굉장히 유능하고 이미 미국 대법원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그런 변호사였어요. 그렇게 1심으로 가는데 이 변호사는 처음에 인종차별이다로 싸워요. 처음엔. 당시에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매우 심할 때였고 그래서 로빈슨이 흑인이라서 경찰이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처음엔 펼쳤죠. 근데 실제로 번호판 불이 안 들어온 게 맞기도 했고 로빈슨이 마약 중독자인 것도 맞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1심에서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맥모리스 변호사가 고민에 빠졌죠. 2심으로 가서 또 인종차별이었다고 주장하면 무난하게 질 것 같고 그리고 자기 클라이언트인 로빈슨은 마약 중독자가 맞으니까 마약을 안 했다고 무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천재적인 논리예요. 이 사람이 뭐에 집중을 했냐면 이 로빈슨의 차에서 마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다가 혹은 팔다가 현행범으로 경찰들한테 체포된 게 아니었다는 점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약 중독자라는 이유로 잡힌 건데 물론 캘리포니아 법상 마약 중독은 범죄긴 했지만 애초에 마약 중독은 병 아닌가? 범죄가 아니라? 그러면 감옥이 아니라 병원을 보내야지 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의 반전 같은 걸 해낸 거죠. 이렇게 조그매 보였던 사건은 곧 대법원의 1962년 역사적인 판결 로빈슨 vs 캘리포니아 로빈슨 대 캘리포니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로빈슨이 이기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포터 스튜어트라는 대법관이 판결문을 썼는데요. 논리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맥모리스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은 질병이 맞다.
그리고 질병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질병을 처벌하는 건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 그러면 수정헌법 제8조가 뭔데? 꽤 짧습니다. 과도한 보석금과 벌금은 금지되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솔직히 다 필요 없고 핵심은 이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냥 죄 지은 만큼만 벌을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하루라도 감옥에 가야 한다면 그건 야만이고 폭력이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은 병이기 때문에 벌을 애초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로빈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서 미국 헌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탄생하는데, 법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해야지 사람의 상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막 정밀 조사를 했는데 100% 사이코패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직 한 게 없어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엔 그런 논리였던 겁니다. 마약 중독은 사람의 상태다. 병도 사람의 상태다. 이건 사람이 원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럼 그런 걸로는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태는 처벌하지 못한다. 사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룰이 현실에 적용되니까 이제 슬슬 골 때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행동하고 상태를 구분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이 미국 대법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룰을 가지고. 자, 첫째, 알코올 중독자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저렇게 벤치에서 대자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처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면 이 사람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상태를 처벌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술 먹는 행위를 처벌하는 걸까요? 정답은? 사실 정답은 없는데 미국 판결상 정답은 이건 행위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다라고 파월 대 텍사스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슷한 상황인데 노숙자가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처벌 가능할까요? 이 사람을 처벌하면 이 사람의 노숙자라는 상태를 처벌하는 걸까요? 아니면 노숙을 했다라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답은? 이건 좀 애매한데 2024년 6월 전까지는 이걸 상태를 처벌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노숙을 금지하면 집 없는 노숙자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법은 사실 행위를 처벌한다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노숙자라는 상태를 처벌하는 거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마틴 vs 보이스나 존스 vs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라는 고등법원 케이스들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024년 6월에 이게 뒤집힙니다. 대법원에서 이건 노숙과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캠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라 괜찮다라고 판결이 나게 돼요. 물론 훨씬 더 복잡한 이런 법리적 논쟁도 있고 했는데 얼마나 행동하고 상태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지 보이시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말장난 수준이죠,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사회적 분위기나 판사들의 철학이나 그냥 어떤 판사들이 거기 앉아있냐 이런 걸로 그냥 유죄 무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게 다 행동하고 상태를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빈슨 때 나왔던 상태는 처벌하면 안 되고 행위는 처벌해도 된다라는 그 대원칙이 보기에는 되게 깔끔해 보였는데 실제 세상에 갖다 놓으니까 진짜 애매한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밖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법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막 노숙자 보호단체랑 이들을 또 몰아내려고 하는 지자체랑 싸우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행위냐 상태냐 논쟁이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미국인들의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동성애라는 토픽으로 연결되게 되죠. 1982년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요 양반이 이제 마이클 하드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돔이라는 법을 어긴 걸로 체포가 되게 돼요. 이 소돔이가 뭐냐? 크리스찬 분들은 아실 텐데 소돔과 고모라라 그래가지고 성경의 죄악의 도시로 나오는 거기서 따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명 정상적인 이성 간의 그런 성관계 빼고는 다 죄악이다. 이렇게 보는 법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여기엔 동성 간의 그런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뭐 경범죄 이런 게 아니라 felony, 그러니까 즉 중범죄였고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했던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법은 꽤나 정확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냥 대놓고 동성 간의 성행위는 불법, 딱 이렇게 써있죠. 그냥 행위가 불법이다 라고 쓰여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보면 같은 행위를 이성끼리 하면 합법인데 동성끼리 하면 불법이다. 그러면 결국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상태를 문제 삼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또 행위냐 상태냐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6년 바워스 vs 하드윅이라는 케이스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여기선 이 하드윅이라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본 거죠. 근데 사실 이 케이스의 결론보다도 반대 의견으로 이 케이스는 더 유명해요. 진보적 성향의 판사였던 해리 블랙먼이라는 분이 쓰신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지 그 자유에 대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엔 이 유죄 판결은 하드윅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성애자라는 상태를 처벌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낼 때 자기 동료들이 이제 판결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I respectfully dissent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존중을 담아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분은 그때 화가 많이 나셨는지 respectfully라는 단어를 빼고 I dissent 그냥 반대한다 라고 쓰신 걸로도 좀 유명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5대4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죠. 이 동성간 성행위 금지법, 소도미법은. 그러고 이제 몇 년 후 2003년 로렌스 vs 텍사스라는 케이스에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거의 같은 사건이었고요. 여기서는 아까 블랙먼이라는 판사의 의견처럼 이건 상태를 처벌한 거라고 봤고 그렇게 이 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번에는 보수 쪽 대법관이었던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분이 반대 의견을 내는데 이렇게 상태냐 행위냐의 기준이 모호하면 판사들이 지 맘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나 남기죠. 너네 이거 상태를 처벌한 거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이거 나중에 동성 결혼 합법까지 쭉 이어질 거다. 왜냐면 상태니까. 동성애자라는 상태는 처벌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12년 뒤에 이 예언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2015년 대법원은 오버그필 vs 허지스라는 케이스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선언하게 되죠. 이 케이스는 사실 너무 유명하고 영화 같은 케이스라서 다음에 따로 떼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이게 누군가에겐 굉장히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또 누군가에겐 헌법을 그냥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너무 깨어있는 판결인 걸로도 유명한 케이스죠. 어찌됐건 여기 이 케이스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결혼은 단순한 계약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동성애자라는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걸 금지하면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상태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로빈슨 판결, 첫 케이스였던 로빈슨 대 캘리포니아 판결부터 시작된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였죠. 결국 1960년 LA에서 번호판 불빛 하나 때문에 세워진 낡은 차 한 대에서 시작됐던 그 상태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그 법 하나가 나비 효과로 50년을 돌고 돌아서 동성결혼 합법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미국은 역사적으로 뭐 노예제도라든지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이런 국가 차원에서 사람의 상태를 처벌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나라였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고요. 하지만 단점들도 분명히 있죠. 지금까지도 뭐 마약 중독자들이나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걸로 인해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나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안정감,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로빈슨 사건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또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도 거리에서 좀비처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로빈슨이 남긴 유산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